대체로 많이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그리고 한참 있다가 또 다시 구매해야 돼. 매일같이 구매하는 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따박따박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매하면 장기간 이용하다가 또 다시 구매해야 되는 제품일 경우에 특히나 뭐가 많아져? 어떤 게 많아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제품을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많아져. 쓰는 동안에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말고 원래 내가 이걸 선택 안 했으면 다른 거 뭐 살 거 없었을까? 라고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거든. 그래서 처음에 구매를 해서 다음 구매 때까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고 그 상황에서 처음에 초기 구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브랜드일수록 고객 관리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살려놓기 위해서 붙잡아두기 위해서 매우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고객들 이렇게 구매한 고객들을 초청해서 무슨 파티도 하고 아니면 광고나 홍보에 반응하는 고객들한테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붙잡아서 다른 브랜드가 하지 않는 최대한 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어떤 특정 브랜드는 자기 브랜드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 합니다. 맞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적합하도록.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든 이 브랜드는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B라는 브랜드는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 등등의 이미지가 남아있도록 또 마케팅을 해요. 예를 들자면 수입 자동차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이것저것 조사하면서 본 바로는 BMW라는 회사는 캐치플레이즈가 드라이빙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는 드라이빙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요. 그리고 본인들이 인천의 영종도에 트랙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브랜드의 이미지가 어쨌든 고급, 조금 더 사회적 지위나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지 몰라도 벤츠라는 브랜드는 대체로 손님들을, 고객들을 초청해서 그냥 럭셔리한 파티들을 많이 열어줘요. 사교 생활. 그런 식으로 브랜드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맞게도 그러한 마케팅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한다? BMW 타다가 다음 차 타려니까 좀 더 비싼 차 생각하고 벤츠 안 타봐서 벤츠로 갈래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벤츠를 타다가도 나 재미없어 좀 더 신나게 볼 수 있는 차 BMW 갈까? 충분히 그 정도의 차량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라면 얼마든지 자기 경제력을 가지고 브랜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를 높인다는 게 제품이 좋아서만 만족해서만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지 않는다. 이 만족시 브랜드 충성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마케팅 활동을 사후에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소비자 행동을 철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재구매 또는 이탈, 그 다음에는 처분 또는 지속 가능 소비. 자, 제품을 재구매 또는 이탈 상황에서 이탈하지 않았어. 그럼 재구매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거냐, 재판매할 거냐, 폐기하는 과정도 전부 다 소비자 행동에 들어갑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환경 문제가 큰 시대에는 저기 리사이클 써있죠? 리사이클링. 재활용하는 것도 해당 기업이 도와준다면 그것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솔직히 걱정해요. 제품을 다 썼어. 버려야 돼.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못 버리겠어. 왜? 재사용이 안 되는 걸 알거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쓰레기인지 이게 환경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들도 이제 알고 있어요. 충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처럼 마구 그냥 버리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품을 산 브랜드에서 갖고 오면 그
보상해주고 우리는 이걸 알아서 잘 처분할게 너 대신 그런다고 한다면 그것도 재구매로 이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이제는 처분 및 지속가능 소비에 대해서도 매우 디테일하게 기업들이 확인하고 검토하고 파악하고 있다. 그것을 분석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소비가 일어날 수 있고 그것 또한 고객과 기업 간의 관계를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여기 이 사용 경험 이후에 공유 및 평가, 재구매 또는 이탈, 처분 및 지속 가능 소비에 대해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구매 이후의 소비자 행동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소비자의 실제 만족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 만족도가 없어. 그러면 제품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아니면 파기해야죠. 다른 제품으로 바꿔야지. 정말 만족도가 없다. 근데 단순해요.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는 만족도 질문지를 작성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얼마나 판매되었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히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만족도 지표를 이용해서 실제 만족도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브랜드 충성도. 자, 재구매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브랜드 충성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편의점에서 마구마구 사는 것들은 안 그러겠지만, 근데 이제는 편의점도 이런 걸 고려해. 어떻게? 편의점도 멤버십 그거 회원가입해서 아이디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뭘 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라는 고객은 우리 편의점에 와서 주로 뭘 사가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20대인데 20대들은 평균적으로 뭘 우리 편의점에서 많이 사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그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포인트 얻어가니까 그냥 재미삼아 하겠지만 기업들은 그걸 통해서 소비자 행동 분석을 다 못해. 그 데이터 어디에서 못해. 여러분들 그 회원가입할 때 약관 잘 안 보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구매 이력이 기록으로 남아서 그들이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어요. 충분히.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구매율, 여러분들이 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뭘 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입되어 있는 멤버십을 통해서 다 확인되고 기업들은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 구매 이후에 소비자 행동을 보고도 뭘 판단할 수 있냐? 신규 고객을 유입하는 데 써먹을 수 있다. 어떻게? 긍정적 후기를 앞서서 만족도가 높은 소비자와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이 후기를 남겨주고, 그러면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데 매우 유용하겠죠. 신규 고객이 유입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 이후에 원래 기존의 소비자들을 관리하는 게 신규 고객을 유입시키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이들이 관리된다면 지속 가능한 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소비란 뭐예요? 결국에 지속 가능한 수익이 계속 창출되고 있으니까 기업이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는 매우 그냥 단어만 막 늘어놓은 말장난 같지만 사실 다 연결고리가 있다. 만족도를 확인하고 브랜드 충성도를 확인한다면 그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후기를 써주고 그 사람들의 구매 이후의 평가에 따라서 새로운 고객들도 창출될 수 있고 이 신규 고객들도 결국에 여기로 넘어가겠죠. 좀 계속해서 쌓여서 지속 가능한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 지속 가능한 소비는 기업의 입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이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매우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 이번에 소비자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행동 특성. 자, 연령 변화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크게 소비 행동이 바뀝니다. 크게 소비 움직임이 많이 바뀌어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건 개인의 변화니까 개인의 변화. 개인은 자, 소비자 행동이 크게 바뀌려면 첫 번째는 개인이 자신의 무언가가 바뀌었을 때는 첫 번째는 연령 변화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변화한다.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변화했을 때, 아니면 가치관이 변화했을 때. 연령 변화에 따라서는 당연히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들이 10대 때 쓰던 주로 사던 물건들과 20대가 되어서 주로 사는 물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특히 옷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10대 때 옷을 입던 스타일과 지금의 스타일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바를 하는 사람과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을 타서 쓰는 사람과는 또 소비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과 같이 이제 한 3, 40대쯤에 자신들 스스로가 경제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 나는 좀 여유로운 삶을 좋아한다, 나는 좀 바쁘게 타이트한 삶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문화예술을 잘 즐긴다, 아니면 난 스포츠를 즐기는 타입이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소비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면 가치관을, 나는 모던한 걸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환경을 우선시한다, 아니면 나는 가치관이 바뀌어서 나는 무조건 국산품만 애용한다. 이런 것들도 가치관, 신념에 따른 소비 변화죠. 나는 해외 물건 안 쓸 거야, 수입 물건 안 쓸 거야, 국산만 쓸 거야 라고. 근데 요즘 국산이냐 수입이냐 이런 가치관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품이든 재료든 다 어디선가 막 뒤섞여서 있어서 완벽하게 진짜 국산은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게 개인의 변화. 두 번째는 시장과 사회가 변화되어서 소비 행동이 바뀌는 거. 기술도 바뀌고 경제 성장도 하고 그리고 문화 트렌드도 바뀌어서 소비가 바뀔 수밖에 없어. 요즘 일반 시계 차는 사람 얼마나 있겠어? 선생님도 스마트워치 타고 다니지만 애플워치 타고 다니지만 정말 아직 바늘 시계 타는 사람이 이제 100명에서 한 10명도 보기 힘들어. 예전에는 당연히 그랬어. 당연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자시계 아니면 아날로그시계 둘 중에 하나였겠지. 근데 기술 바뀌고 문화적 트렌드, 경제 상황 싹 바뀌니까 이제는 그냥 스마트워치가 아닌 것과 스마트워치인 것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스마트워치가 거의 90% 이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면 좀 바뀔 수 있어. 뭐냐? 선생님이 이제 점점점 이 스마트워치가 차기 귀찮아지기 시작했어. 맨날 손목에서 물려야 되잖아. 이제는 그냥 일반 전자시계, 바늘시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지기 시작해. 근데 아직도 저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그 연동성 때문에 이 손목에서 빼지 못하는데 간혹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아, 이제 좀 놓고 싶다. 이게 전화번호가 달려있고 이 통화도 되니까 핸드폰이 없어도 여기서도 전화가 오는지 굉장히 귀찮아지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또 개인의 변화죠. 나의 변화 또. 근데 어쨌든 시장과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도 소비의 행동이 완전히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 또는 구매 과정의 반복성이나 순환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소비 행동이 변화하는 건. 자, 제품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구매했느냐, 아니면 다음 구매에 내가 이걸 재구매할 거라고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사용 평가나 경험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이 평가한 걸 보고서도 충분히 소비 행동이 바뀔 수 있다. 나는 원래 좋아하는 제품이 A였어. 근데 그냥 이것저것 살펴보다 B라는 제품이 더 좋다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나보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 과정의 반복성이나 순환성 등등에 따라 소비자는 소비 패턴을 바꿀 수 있다. 지금 1.8.1,
자, 그 다음은 소비자 행동의 특징 중에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소비자 행동도 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중거 집단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가족에 의해서 가족의 영향을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은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소비했다. 그걸 경험으로 내가 그냥 몸에 익숙해져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친구들 영향, 친구 집단의 선호도가 어떤 거에 몰려있냐에 따라서 내 선택에 반영되는 거. 주변의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써. 나도 아이폰 써야지. 특히나 요즘 10대들이 많이 그렇다고 하죠. 주변 친구들이 다 아이폰 쓰니까 나도 아이폰 써야 돼. 그런 것들, 친구의 영향. 그다음에 동료, 직장 동료, 소비 패턴이나 직장 동료의 후기 등등에 의해서, 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일 때문에 쓰는 제품들은 내가 이거 써봤더니 우리 일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 너도 이거 써. 라고 권유해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쓰게 될. 왜? 특히나 직장에서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건 서로의 업무가 아무리 달라도 서로 일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동기화가 매우 중요한데, 싱크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한 제품들을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선생님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어떻게든 길을 쓰고 노트북이든 다 애플 거를 썼어요. 내 성향 때문에 그냥. 근데 작년부터는 노트북은 그냥 윈도우로 바꿨어요. 도저히 학교 일을 할 수가 없어. 호환이 너무 안 돼. 학교 행정 업무에서 특히나. 일반적인 디자인, 편집, 원고 쓰는 거, 글 쓰는 거, 애플에 있는 맥북으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맥으로. 근데 학교 행정 시스템은, 우리나라 공무원들 행정 시스템은 다 윈도우에서 돌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 일을 하겠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일은 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는 딱 컴퓨터나 컴퓨터에 쓰이는 프로그램들은 다 윈도우 제품 싹 다 바꿔놨어. 더 이상은 그 불편함을 시간적인 이득이나 비용적인 이득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는 내가 좀 더 움직이고 좀 더 열심히 빠르게 살면은 그걸 커버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점점점 그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컴퓨팅 시스템은 다 이제 윈도우로 바꿔놨어요. 그냥 내 개인적인 것들은 아직도 애플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집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자, 사회적 증거에 의해서도 소비자들이 무언가 행동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 뭐냐? 다른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는 제품. 내가 누군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으니까 나도 줄 서서 그걸 꼭 먹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 그걸 사회적 증거 집단 아니에요. 앞에 게 증거 집단인 거고, 사회적 증거라고 해요. 이미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것들. 그리고 당연하다고 알려진 것들은 나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야. 써봐야 되고 소비해야 되는 거. 그걸 소셜 프루프라고 해서 사회적 증거라고 부릅니다. 별점이 많다면 당연히 구매할 수 있고 다른 거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이걸 기업들이 이용하죠. 어떻게? 별점이 많이 나도록 댓글 달아주세요. 소비자는 어제도 선생님 쿠팡에서 배달시켜 먹는데 별점 5개에다가 리뷰 잘 써주면 서비스 준다고, 그거 인증샷 보면 그렇게 하잖아. 리뷰 달아주면 서비스 메뉴 준다고. 다 사회적 증거를 역이용하는 거지. 원래 사회적 증거는 뭐여야 돼요? 소비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야. 근데 저기에 저런 것들에 소비자가 반응한다는 걸 기업들이 아니까 기업들은 역으로 사용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남겼어야 되는 댓글인데 자연스러운 댓글이 아니야. 남겨주시면 서비스 줄 테니까 좀 제발 좀 잘 남겨주세요 라고 하죠. 근데 기업들은 역으로 이용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용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전효과. 바이럴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은 좀 이슈가 있는 것들을 계속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래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그 효과가 확산될 수 있게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 아니면 영향력 있는 소비자, 인플루언서가 리뷰해 주는 거, 아니면 온라인 일반적 소비자들이 평가해 주는 거, 아니면 지인 추천에 의해서 직접적 신뢰관계를 쌓아서 이런 것들이 구전 효과에 들어간다. 이 네 가지 정도가 대표적으로 구전 효과에 들어간다. 바이럴 마케팅, 인플루언서 리뷰, 온라인 리뷰, 지인 추천. 선생님 아내가 지난 겨울부터 온라인 샵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취미 삼아 투자. 요즘은 진짜 원작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아내도 이제 투잡을 하겠다고 온라인 샵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런데 친구 중에 인플루언서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가 와이프 샵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을 한번 착용하고 나와서 몇 번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에서 라방을 한번 해줬더니 올라가. 쉽게 올라가. 되게 재밌는 현상이에요.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근데 이제 워낙 그 제품이 고가이고 한두 개 팔리는 거여서 뭐 폭발적으로 뭐 몇만 개씩 파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내 아내가 운영하는 샵을 전혀 사람들이 모르다가 그 인플루언서 하나 때문에 내 아내의 온라인 샵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서로 간에 소문내주고 그러더니 서서히 하나씩 팔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구전 효과도 특히나 무시할 수 없는 소비자 행동의 영향력에 들어간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구전까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제 특징적으로 밴드웨건 효과랑 그 다음에 스놉 효과는요. 요즘 시대에 그냥 특정하게 나타나는 그 성향들, 효과, 어떤 특정한 그 신드롬 같은 건데요. 근데 이거를 이 용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가지고 넣은 건데 밴드웨건 효과는 유행 따라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밴드웨건. 자, 옛날에 마차를 여러 대 연결해서 밴드로 묶어서 여러 대 연결해서 앞차가 끌고 가면 그냥 다 똑같이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상징적으로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하게 되면 그게 유행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는데 마케팅에서도 잘 이용합니다. 이게 유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미디어에 흘려보내고 아니면 제품을 계속 노출시켜서 사람들이 유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도 마케팅의 일종이에요. 유행이 되고 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유행처럼 팔리는 것도 있지만 저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유행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 유행이 아니야. 근데 유행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 그게 가장 잘 여러분한테 알려진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들이 TV에서 드라마나 예능에서 하고 나오는 액세서리들을 일부러 계속 하게 하고 그게 마냥 그냥 유행인 것처럼 저 액세서리를 지금 반드시 해야 되고 요 나이 또래 해야 되고 이 옷에는 반드시 이 액세서리를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미디어가 몰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은 너도 나도 나 저 브로치 할래, 저 머리띠 할래, 저 선글라스 나도 할 거야 하면서 소비가 막 일어나. 밴드웨건 효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소비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기업들이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 그런 것을 유행 따라하기, 유행 따라가기 등을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유행이 시작해서 소수의 얼리어답터와 채택, 소수의 얼리어답터 일부러 유행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유행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부러 만들어낸다고 유행을. 어떻게? 얼리어답터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착용하게 함으로써, 소비하게 함으로써. 자, 스놉 효과는 반대예요. 남들 다 하는 거 싫어서 그 반대. 스놉 효과는 희소성 있는 제품들, 남들이 안 하는 것만 일부러 찾아가는 거야. 남들이 가본 적 없는 곳, 먹어본 적 없는 것, 써본 적
끄덕끄덕 없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희소성 있는 제품을 써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한 소비자다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느 순간 유행으로 바뀌죠. 왜? 내가 희소성 있는 걸 했다고 자랑하다가 결국에 SNS를 타고 하다 보면 지금은 다시 유행으로 바뀌어요. 그럼 또 그 사람들은 또 다른 희소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어요. 특히 여행 유튜브들 보면 어느 순간 특정한 지역에 가서 너도 나도 다 유튜브를 찍었어. 그랬더니 이제 여기는 희소성이 없어서 그랬더니 조금 더 자극적이고 좀 더 막 사람들이 안 오는 곳, 한국 사람이 잘 안 가는 곳을 일부러 막 찾아서 또 찍고, 그리고 나면 또 어느새 유행이 돼요. 거기가 또 계속 여러 유튜버들이 계속 왕래하면서 영상이 많아져. 그럼 또 희소성 있는 데 찾아가. 그게 스노우 그런 것도 일종의 스노우 효과인데, 스노우 효과에 쓰이는 것들 한정판 명품 아니면 수제품, 빈티지 아이템, 맞춤형 제품 등이 스노우 효과에 들어간다. 그래서 스노우 효과가 가장 큰 건 희소성을 소비해서 그게 소비자의 일종의 충성도로 갈 수 있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한정판 명품. 뭐 마케터들한테 알려진 바로는 한정판 명품을 판매하는 게 가장 큰 스노우 효과를 갖고 온다. 그리고 그건 스노우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크게 비싸게 팔 수 있죠. 몇 개 안 팔아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것들도 너무 자주 활용하다 보면 브랜드가 망가져요.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는 나이키가 그런 마케팅을 많이 하다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매우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맨날 한정판이래. 근데 가공 한정판이래. 한정판이면 한 30개, 40개 팔아야지 한정판이지. 뭐 몇만 개 팔아놓고 한정판이래.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자기네들은 원래 몇백만 개 파는 사람인데 몇만 개 파는 건 한정판이라는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튼 희소성이라는 건 진짜 희소성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그 다음에 트렌드 또는 대중문화의 영향에 의해서도 소비 행동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외국 같은 경우, 해외 같은 경우 그들이 우선 중고 집단 이런 것도 없어. 근데 OTT나 여러 가지 보고 그냥 한국 문화 그러면은 트렌드, 한국 거를 모르면 뒤떨어져 있는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소비를 하게 돼요. 진짜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작년에도 올해도 이번 겨울에도 잠깐 해외 세미나 때문에 워크숍 때문에 나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여기저기 도시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정말 미국에 완전 우리로 치면 완전 시골이야. 근데 시골인데도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대중문화의 영향이 정말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어서 선생님이 진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시에 갔어. 근데 나 혼자 출장 중이어서 2월 달에 그래갖고 잠깐 호텔에 밤늦게 들렸어요. 밤늦게 하룻밤 자고 다른 동네로 넘어가야 돼. 정말 잠만 자려고 간 쬐고만 호텔이었는데, 그 인포에 앉아있던 직원이 이제 신분증 달라서 여권을 줬더니 자기 세상 태어나서 사우스 코리아 처음 봤대요. 여권을 처음 봤다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뭔가,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를 봤는데 한국 되게 멋있는 나라 같다, 나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정말 시골 동네 호텔에 있는 직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를 처음 봤대. 자기네 동네에는 아시아인이 안 산대. 거기다가 여권도 처음 봤대. 호텔에 오신 외국 손님 중에 여권도 한국에서 온 사람은 처음 봤대. 그런데 한국을 알고 있어. 어떻게? 넷플릭스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의 영향도 매우 크다. 자, 우선 여기까지 멈추고